예, 돌아왔습니다. 경영통계학 8주차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실습 자료 가지고 실습을 꽤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실습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실습 자료 가지고 실습을 해볼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그 실무에 나가시면, 그러니까 뭐 취업을 하시던 창업을 하시든 또는 이제 나중에 또 연구를 계속하는 대학원에 진학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엑셀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할 때 이제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사실은 처음에 프로그램 열어보기가 가장 무섭죠. 힘들죠. 두렵죠. 근데 조금만 해보면은 나중에 좀 응용해가지고 다른 어떤 그 문제를 분석하고 통계를 분석하고 하는 거 조금 쉬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 번쯤 이 학부 시절에 공부를 해보면 좋을 텐데요. 그게 이제 또 마침 경영통계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조금 실습 자료 가지고 실습을 해보는 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그 문제가 닥쳤을 때 풀어야 될 문제가 이제 뭐 닥쳤을 때 그때 이제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우리가 통계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주로 이제 그 주제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는 설문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설문조사를 할 때 이제 설문지를 작성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좀 한두 시간 정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강의안을 다시 공유를 해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 번째 강의안입니다. 경영통계학 세 번째 강의안. 주제가 이제 설문지 작성이고요. 그다음에 설문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작성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리고 자료 분석을 해야 될 테니까 자료 분석까지 뭐 이번 학기에는 나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설문지 작성하는 거기까지만 하고 마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설문지 작성하고 실제로 한번 돌려보면 뭐 몇 명 안 되더라도 응답자들한테 응답을 받아가지고 뭐 자료를 입력을 하고 자료 구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 가지고 조금 뭐 표라든지 그래프 만들어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여기까지는 아마 팀 프로젝트에서 나가야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작성과 관련된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설문지를 잘못 작성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수집한 자료 통해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한다 또는 뭐 마케팅 조사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설문지 작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하는 뭐 일반적인 방법,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뭐 통일된 방법은 뭐 없다고 봐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및 수집할 자료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설문지 작성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 시장 조사, 마케팅 조사냐, 아니면은 그냥 연구를 위한 조사냐, 연구 조사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설문지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개별 항목 완성하는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 질문의 순서를 결정을 해야 되고,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설문지 초안을 완성을 합니다. 설문지 잘 만들었는지, 문항을 잘 작성했는지, 또 문항의 배열 순서를 잘 했는지, 뭐,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사전조사를 한 2, 3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전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전조사에서 뭔가 문제가 드러나면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 또 개별 항목을 설문 문항을 갖다가 좀 조정을 한다든지 문항의 그 질문 순서를 갖다가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을 거쳐서 설문지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설문지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본조사에 이제 돌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한 단계별로 그 좀 뭐가 중요한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래서 먼저 설문지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
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조사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좀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 측정 방법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검토하는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수집할 정보, 수집될 정보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그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측정 대상의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조작적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념적 정의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자를 접촉할 방법, 뭐 어떻게 응답자를 접촉을 할까? 요즘에 이제 카톡을 통해 가지고 또는 뭐 네이버에 뭐 그런 기능이 있죠. 또 구글에도 그런 기능이 있고, 그래서 응답자 접촉하는 방법이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항을 카톡으로 전송해가지고 거기에다 응답을 해달라고 뭐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인데 전통적으로 이제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설문지에다가 체크를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자를 접촉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전화를 통해 가지고 설문 문항을 불러주고 응답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메일에 그 설문지 파일을 전송을 해가지고 응답을 해달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통해 응답자를 접촉할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집될 정보를 확인하는 거, 그래서 좀 그 조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세부적인 문제 영역별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소비자의 어떤 상표 선택 과정 또는 경쟁 상표에 대한 자사 상표의 장단점에 대한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상표별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상표별 그 제품 속성의 평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다시 말해서 이제 선호도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구매 의사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어떤 상표의 상품을 구매했는지 뭐 이런 걸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인지도를 찾아보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광고를 했는데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광고 내용은 어떤지 평가를 내려보라 뭐 이런 것든지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품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사용 후의 만족도는 얼마만큼인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그러니까 수집해야 할 구체적인 정보가 무엇인지 이제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게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조사자는 이제 그 뭐 정보 어떤 걸 수집할까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질문, 문항을 갖다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에 대한 개념적 정의 그리고 조작적 정의 뭐 이런 그 정의를 내리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 정의하고 조작적 정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념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측정의 대상이 되는 어떤 개념 또는 구성 개념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정의한다라고 했을 때 사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전, 딕셔너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개념의 정의가 이렇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조사자가 그 소비자의 상표 충성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그 정보를 정보를 이제 수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표 충성도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정의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표 충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개의 구매 가능한 상표들 중에 어떤 한 상표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려는 성향,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도 사전을 찾아보면 정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또는 사람들의 행위, 관심, 의견의 총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내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념적 정의만 가지고서는 사실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적 정의를 갖다가 이제 조작적 정의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자들이 개념적 정의를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일하게 이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측정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상표 선호도를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5점 척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할 것인지 또는 동일한 5점 척도라고 해도 각 등급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응답자의 응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점 척도라고 하는 것은 점을 5개 찍는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새우깡인데요. 새우깡을 얼마나 좋아하나요? 그래서 뭐 그냥 매우 좋아한다, 조금 좋아한다, 보통이다, 뭐 조금 좋아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아주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5개의 점을 찍어가지고 이제 척도로 활용하는 것을 5점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여러 가지 뭐 척도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봤죠. 뭐 측정 단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변수를 구분을 해보기도 하고 자료를 구분을 해보기도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등간 척도 또는 구간 척도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간 자료, 등간 자료 뭐 이렇게 불리는 게 있었는데 그 등간 척도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것이 5점 척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개념적 정의만 가지고는 뭐 이렇게 5점 척도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응답자의 어떤 그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측정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조작적 정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개념에 대해 응답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있는 상태로 상세하게 정의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그 상표 충성도 개념적 정의를 해봤었는데요. 상표 충성도를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 그 개념적 정의만 가지고는 측정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이런 식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표를 5번 이상 연속해서 반복 구매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5번 이상 내리 그 상품 중에 그 상표만을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5점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3회 이상 반복 구매했거나 또는 5번 구매한 것 중에 4번은 그 상표를 구매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4점을 부여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동일한 개념적 정의가 있다라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조작적 정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조작적 정의를 선택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사 결과가 이제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상표 충성도를 그대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요. 자, 상표가 A, B, C 세 가지가 있는 상품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두 소비자가 구매 형태가 다음과 같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소비자는 A를 제일 먼저 샀고 두 번째로 구입을 할 때는 B를 구입을 했고 세 번째는 C를 구입을 했고 네 번째 A, 다섯 번째 B, 그리고 여섯 번째 B라는 상표를 구입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비자 같으면 A, C, B, C, C, C 뭐 이렇게 이제 구입을 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상표 충성도를 측정할 때 조작적 정의를 뭐 6번의 구매 중에 가장 많이 구매된 상표가 차지하는 비율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조작적 정의 가지고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소비자 1은 6번 구매한 것 중에 상표 B를 가장 많이 구매했는데 3번 구매했습니다. 그럼 6번 중에 3번 구매했으니까 상표 충성도가 0.5이다. 뭐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해볼 수 있죠. 소비자 2는, 그러니까 두 번째 소비자 같으면은 6번 구매 중에 상표 C를 4번 구매했습니다. 6분의 4 해가지고 0.67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소비자의 상표 충성도이다. 뭐 이렇게 측정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이 경우 같으면은 두 번째 소비자가 첫 번째 소비자보다 상표 충성도가 더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표 충성도를 다른 그 조작적 정의를 이용해서
상표 충성도를 측정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소비자가 구매한 상이한 상표의 수, 이렇게 이제 상표 충성도의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때는 값이 많으면, 값이 크면 클수록 상표 충성도가 약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측정했을 때, 이런 조작적 정의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상표 충성도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소비자, 첫 번째 소비자, 두 번째 소비자 모두 다 A, B, C 세 상품을 그래도 한 번씩은 다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상표 충성도를 조작적 정의한다라고 하면 두 소비자의 상표 충성도는 같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측정 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한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측정 문항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미 기존의 조사를 통해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것을 이용하든지, 또는 전문가나 해당 실무자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게 적절해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조작적 정의를 제대로 이제 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사를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그런 측정 문항을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문가나 해당 실무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조작적 정의가 적절한 정의야 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인정받는 것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둘 이상의 조작적 정의를 함께 사용해 가지고 측정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 둘 이상의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요. 그리고 나서 문항을 만들어 측정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설문지를 아예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문항이 다른, 그러니까 똑같은 그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항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문항을 두 가지씩 만들면 설문지가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설문지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응답자에게 응답을 받고, 그리고 나서 동일한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가 서로 다른 거니까 그 두 문항을 비교해 가지고 이제 신뢰도를 또는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설문 응답을 받을 때 그냥 여러분들 그 팀 프로젝트에서는 그냥 잘 아는 친구들이라든지 선후배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응답을 받으니까 뭐 별도의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설문조사 응답하면은 조그만 그 선물이라도 주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문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좀 많은 선물을 해야 될 테고요. 더 비싼 선물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설문지를 아예 두 개 만든다라고 하면, 그래서 두 설문지 모두 다 응답을 해달라라고 하면 그때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용하는 방법이 이미 기존의 조사를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문항, 검증된 조작적 정의를 가져다 쓰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전문가나 또 해당 실무자, 관련된 실무자들에게 적절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작적 정의, 그리고 문항을 가져다 쓰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웬만하면 이제 첫 번째 방법, 기존 조사를 통해 가지고 검증된 걸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그 사전 준비 단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응답자를 어떻게 접촉을 할 것이냐. 뭐 이것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할 정보의 내용이나 양을 고려해가지고 대인 면접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이게 흔히 많이 쓰이죠. 전화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편 조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 하는데 예전 같으면 주간지라든지 월간지 뒤에 이제 그 우편 조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조사
뭐 간단하게 조사하고 나면 경품을 이렇게 좀 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 중에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할 자료의 양이 많지 않고 간단하다라고 하면 전화조사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 그때 여론조사, 전화조사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문, 그 문항을 갖다가 보면은 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한 5개, 6개, 뭐 이 정도 이제 물어보고 끊죠. 이 정도 물어보고 이제 조사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조사 같은 경우에는 수집할 자료, 수집할 정보의 양이 많지 않다. 그래서 물어볼 문항도, 응답자의 응답을 기다리는 문항도 많지 않을 때, 그 내용이 간단할 때 주로 많이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설문의 양이 많고 그 질문하는 문항에 대한 좀 보조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때는 이제 대인 면접법, 그러니까 대인 면접의 형태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용어인데 사실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 그런 용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응답자가, 일반 시민이 응답할 때 응답하면서 이 용어는 뭔지 모르겠으니까 좀 설명을 해달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어에 대해서 잘 아는 조사자가,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는 사람이 좀 그 용어를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응답을 받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 사실은 대인 면접, 전화조사, 우편조사, 뭐 우편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대인 면접하고 전화조사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긴 하는데 그건 못지않게 많이 활용되는 게 이제 SNS를 통해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설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메일 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톡 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이버나 구글에 네이버 폼인가요? 뭐 하는 거 있고 구글에도 이제 비슷한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면은 조금 쉽게 그리고 조금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은 이제 팀 프로젝트 경영 통계학에서 팀 프로젝트 하면서는 뭐 선물을 준다든지 경품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사실은 뭐 필요 없죠. 그렇긴 한데 나중에 이제 진짜 설문조사를 한다. 뭐 어떤 문제가 들이닥쳐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응답자들한테 어느 정도 선물이라든지 경품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제공을 해야지 진실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 선물을 주고 경품을 주고 하는 게 그냥 응답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더 좋은 어떤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설문조사 분석한 거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도 좀 더 바람직하게 합리적인 뭐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금 설명드린 것은 그 사전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수집될 정보를 확인을 해라. 그리고 그 정보와 관련된 개념적 정의, 그리고 주작적 정의를 내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항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응답자 접촉 방법,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응답자의 응답을 받을 것이냐, 이것도 이제 사전 준비 단계에서 결정할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 테고요. 다음 시간에 이 설문지 작성하는 거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주차 강의는 3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영상 강의 8주차에는 3개가 나가고요. 오프라인 강의는 하지 않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바로 시험 기간이 되죠. 9주차 시험 기간이 시작되고 중간 시험 기간이 시작이 되고 그 9주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9주차에 이제 중간 시험 2시간을 치르고요. 그리고 9주차에 또
온라인 강의 하나를 또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9주차 온라인 강의에서도 요 설문지 작성하는 것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